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배경과 앞으로의 금리 향방, 그리고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또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래 미국이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당연히 실은 오늘 금리 인하가 점쳐졌지만 네. 그래도 한국은행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 있었죠. 가계부채, 집값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좀 많이 혹시나 했었는데 일단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배경부터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25%포인트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은 3년 2개월 만에 이제 피벗, 한마디로 통화정책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8개월 만에 이제 통화정책 변화인데 이게 이제는 긴축에서 드디어 이제 완화 쪽으로 간다는 확실한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라고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사실상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통위의 결정문을 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가 안정이 뚜렷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본다 그러면 1.6% 상승률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상 1% 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선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계대출 증가세 이것도 사실상 동결 이유가 중에 이게 가계대출이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둔화세다라고 이제는 금통위원들이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내수 회복, 지원,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 이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럼 대출금리 당연히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뭐 은행들이 과연 가상금리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출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3조 원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또한 민간 소비 시장의 금리만 내리나요? 사실상 이제 기업들은 조달 비용이 있는데 여기 본다 그러면 한겨레신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로 해서 연 6조 원의 이자가 경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또 금리의 격차 본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보면 이제 1.75% 이제 포인트 정도 이제 격차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이거 보면은 한미 역전폭, 그러니까 금리 역전폭이 이제 축소되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금통위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금통위원 이제는 뭐 총재 빼고 6명인데 5명, 그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뒤에 이제는 금리를 봤을 때 3.25%포인트 3.25%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에는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또 한 번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한 이유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 권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일각에서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다. 왜냐하면 이번은 내리지만 당분간은 더 안 내릴 거야. 역시 그 이유는 집값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동결해야 된다라는
한 분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는데 역시 가계부채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장용성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3.5%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냈죠. 그러한 이유는 일단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이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상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경기가 다운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 이제 조금 더 동결을 한 다음에 경기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이제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그건 소수 의견이었을 뿐이고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 0.25%포인트 정도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런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또 한 가지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사실상 시그널을 주는 부분인데 우리의 점도표입니다. 맞습니다. 네. 금통위원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인터뷰상에서 밝혔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는 지금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단 좀 지켜보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의 문제,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가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고 뭐 동결 요인과 인하 요인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는 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실기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난번에 한 번에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이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1년 후에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평가해보고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서 이제 평가해라라고 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내수 회복 흐름을 이제 재개했지만은 회복세는 좀 더딜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 결정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 혹은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놓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 수출의 실은 솔직히 좋거든요. 내수가 문제지. 이런 맞습니다.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 네네. 내수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렇게 갈까요? 일단 물가 지표를 좀 볼게요. 네.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중요한 영향으로 미쳤는데 물가가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9월달 기준에 1.6% 많이 잡혔습니다. 예, 네.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승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9월달 와서 이제 1%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3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가 사실상 농산물 중심으로 좀 올랐던 부분은 조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좀 상회했던 부분이 있는데 배추가요 54%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농산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뛰었던 부분도 이제 느껴지고 다만 석유로 제품이 7.6% 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이 석유로 제품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데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소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표에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수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출 잘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수출만 본다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실 내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수출 증감률 추이를 볼까요? 9월에 수출액이 587억 달러 좀 기록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대비 7.5%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2024년도부터 나오는데 이게 2023년도 그래프까지 보면은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역성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에 띄고 무역수지 추이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38억 달러 정도 이제 흑자를 계속 보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무역수지 흑자인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 수출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아마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수출액이 136억 달러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37%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했던 뭐 반도체 겨울론 이런 거는 이제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분기별 봤을 때 최대 매출 기록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뭐 겨울론은 사실 불식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4.9% 증가하면서 55억 달러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 전망은 왜 낮춘 거죠? 볼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좀 기대보다, 그러니까 전표보다 0.1%포인트 정도 더 낮췄는데 내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전망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그리고 내년도는 2.1% 상승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내다보고 하향 조정했네요. 네, 하향 조정했죠.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 상승할 거다. 아니면은 또 내년에는 2025년도 같은 경우 2.1%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는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민간 소비를 살려야지만 사실상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총론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데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유는 내수 때문이다. 지금 내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 식당들도 막 많이 문 닫고 그럽니다.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수는요? 안 좋습니다. 사실상 이제 너무 뼈아픈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민간 소비라든지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제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민간 소비를 늘리고자 이제는 금리를 인하했다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내수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요.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을 본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민간 소비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고 이게 내수 부진 때문에 그렇죠. 음식점 포함해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16개월 이상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소매 판매액 지수는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죠. 개인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이런 것들 이제 2,700개의 지표, 상품들을 다 묶어서 지표액을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소매 판매액 지수가 이제 하향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이제 돈이 안 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의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어렵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면은 가게들도 문제인데 아마 고금리 상태가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정말 민간 소비에서 지갑을 안 열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가계 흑자율을 봤습니다. 2분기까지 8개 분기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 내림세거든요. 이런 거 봐도 확실히 지금 시중에 돈이 없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게 이 지표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조금 뼈 아프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눈에 띕니다. 이제 취업자 수도 감소되고 있고 무엇보다 임금 근로자 20%가 월 200만 원이 안 된다는 통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 부진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런 측면 보더라도 저는 적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하면 저희 KTV에서도 많이들 여러분께 소개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열심히 내수 회복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이게 좀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제는 쇼핑 시즌이기도 합니다. 소비의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산업부에서 미팅을 가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죠. 다음 달입니다. 이제 11월 9일과 30일에 코세페가 이제 개최가 되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물건들, 상품들이 나와서 할인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일어날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생필품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동차, 가전, 내구재들이죠. 이런 것들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또한 관광, 문화, 외식 이런 서비스 분야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체국 쇼핑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지역 특산물 판촉전도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몰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특판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기 제품 빼줄 수가 없겠죠. 중기 제품에 대한 온라인 특별전도 준비되면서
통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할인 상품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스피를 이용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해드리면 다음 달 9일부터 30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추가 행사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지역 농산품, 축산품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에 할인에 온라인 특별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지 않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쿠폰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이 코스피 있을 때마다 쿠폰 받고 할인해서 좀 물건을 사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코스피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요. 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내수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금리 인하도 하고 좀 가계 여윳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이 돈들이 민간 소비로 안 가고 네. 영끌족이라고 하죠. 또 집 사는데 갈까봐 지금 이게 걱정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집값들 앞으로 향후 주택 시장에 대해서 네. 좀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우려는 오를 것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면 또 아파트 가격 들썩이는 거 아니야 그러실 그 텐데. 걱정이죠.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이미 압니다. 그래서 대출 조액이 이미 들어갔고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좀 압박을 하면서 조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됐다고 해서 당장 뭐 집값이 들썩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29주 좀 연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승폭이 대출의 압박이 오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려할 수준으로 금리 인하 때문에 뭐 가계대출로 인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뛴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매매 이건 주간 가격인데요.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합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 나오고 있는데 전주 대비해서 이제 0.1% 상승한 게 보이죠. 이건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폭이 주간 봤을 때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는 눈에 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지 이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영끌족도 또 나올 거다. 네, 네. 기조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기조적인 흐름은 맞는데 정부가 이걸 대응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면 사실상 뭐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뭐 정부가 지금 대출 쪽에 나섰다 시기적절하게 사실상 이제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 증가폭은 집값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실증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진짜로 금리 인하 시기에 집값이 어땠을까? 권 평론가님, 그동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정말 있었죠. 금리 인하했었을 때마다 집값이 올랐을까요? 네. 한번 과거 통계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준금리가 있기 전, 그러니까 콜금리가 있었을 때와 일단 기준금리로 변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몇 번 있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총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금리 인하 시기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리먼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아, 힘든 시기였어요.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제 부양 정책을 위해서 그 당시에 5.25%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3.25% 되면서 2%포인트 정도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는 전국의 집값이라든지 서울 집값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제는 집값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국은 2.2% 내렸고요. 서울은 3.8% 내렸거든요. 미분양 주택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꼭 금리 인하를 해서 집값이 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2차, 3차도 보죠.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유럽 재정 위기였죠. 그 당시에 2차가요? 네, 2차가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16년 시기였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전국이 7.6% 올랐고요. 서울은 3.3%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지표인데요. 사실상 가격 지수로 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집값이 올랐죠. 3차
4차 인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시기였는데 엄청 올랐던 시기잖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지표만 보도 알 수 있는데 월간 주택가격 지수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지표만 보면 2.3%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는 집값만 본다 그러면 전국이 2.7%, 서울이 5.2% 오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금리 인하 시기 때 한 번은 오히려 집값이 내렸고 2번은 집값이 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워낙 막대한 유동성이 그때 풀렸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로나 때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금리가 갑자기 더 계속적으로 완화된 추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마 관망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의 걱정도 가계부채, 정부의 걱정도 가계부채입니다. 네.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영끌족들, 일명 영끌족이죠. 네. 이제 경고의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네. 이게 가계부채 상황 좀 점검해 보죠. 네. 참 이게 막대한 이자를 내면서도 이렇게 집을 산다는 영끌족들이 있다는 건 또 집값에 대한 뭐 그동안의 뭐 그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계부채 상황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는 사실 사상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가계부채가 이제 많은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이 이제 가계대출 잔액을 봤을 때 731조 원 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에 보시면 나오고 있죠. 9월 말 가계대출 잔액, 이거 5대입니다. 5대 은행. 그다음에 주담대 잔액이 이제 574조 원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주담대 포함해서 기타 대출, 신용대출 다 포함하는 건데, 신용대출은 오히려 내렸는데 주담대는 사실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뼈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번에 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영향 계속 살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 갭 투자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자 부담이 되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한 레버리지라든지 무리한 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고려하면 영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이런 얘기를 같이 했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동안에서 동결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사실상 가계부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수 부진이 그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제 9월달 지표잖아요. 9월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휴가 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좀 소폭 감소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불안감이 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통화정책 운영하는 한국은행도 이 부분은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제 연내에 한 번 남았죠. 네. 11월에 남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11월, 12월 두 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늘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미국과 뭐 여기 방향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향후 우리나라의 금리 전망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 합쳐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까?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다음 달에 있는데, 이거는 동결의 지금 시장으로 본다면 동결이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것처럼 사실상 일단은 다음 달에 동결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준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물가 지표가 최근에 나왔던 게 뭐 적절하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끈적끈적한 물가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9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2.4% 상승으로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2.3%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다라고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다라고 봤을 때 아직 이게 금리에 결정하는 데에 좀 아마 그 연준 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0.2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것이 이제 대세 페드워치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동결에
수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아마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실업률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마 다음 달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